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어제가 12.12, 아마 44주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 정말 전두환 군부가 군부끼리 그 대립을 극복하고 어떻게 정승화라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불과 12월 12일 날 하루, 그러니까 9시간 동안에 벌어진 상황을 영상화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동시에 역사적 교훈을 남겨준 영화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객이 아마 700만을 넘었었다니까 1000만이 곧 될 것 같습니다. 뭐 알다시피 전두환은 아직도 무덤을 확정치 못하고 좀 유리 고개 가는 것처럼 영원히 많은 그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오늘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중에 아주 그 훈훈한 얘기가 두 가지 있어서 그걸 한 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서울 그 성북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정씨 할아버지, 71세 된 할아버지가 자기 어린 시절에 그 가정부 겸 유모로 들어와 있던 박씨 할머니를 찾았어요.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5 형제가 그 가정부 일을 하시던 박씨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 그때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가지고 할머니를 찾다 보니까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90이 가까운 할머니가 참 어려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못한 그 정씨 할아버지가, 그분도 70살이에요. 정씨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은거할 수 있는 조그만 7평짜리 오피스텔 하나를 사줬더라고요. 거기서 계시면서 생활터전을 갖고 그 폐지 모으는 일이라도 하시면서 노년을 보내면 어떡하냐고. 근데 당사자 그 정씨도 투석을 받아요. 하루 3번씩이나. 그게 참 힘든 일이죠. 근데 그 명예로 오피스텔을 사줄 때 명의는 둘째 아들놈 이름으로 사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놈이 그걸 알았다, 이 지명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 박씨 할머니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그동안의 관리비 또 세를 합쳐서 1300만을 내놔라, 내 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어디서 1300만이 나오며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 정씨 할아버지가 알고, 아버지죠,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알고 아들을 설득을 해도 아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법적 소송을 해가지고 아들과의 소유권 다툼을 했더라고. 그건 내가 내 돈 갖고 샀지, 명의만 네 이름으로 된 거다. 네가 할머니한테 그 오피스텔 묘를 받을 또는 관리비를 받을 그런 자격이 없어. 아들이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 법원은 재산 무효를 선언하면서 아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할머니 편을 들어줬더라고요. 아버지가 승소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 오피스텔은 할머니의 거처하는 숙소가 남아지게 됩니다. 참 부자지간에 하기 어려운 일을 그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은 40대 가까운 워킹맘이 애기 2을 양육해요. 그러니까 직장은 도로공사 협력업체에 그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표 받고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마 직장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회사가 상당히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직장 근무 시간을 애들 양육하고 다 유아원 갖다 맡기고 이런 과정을 고려해 가지고 출근을 명하고 그랬는데, 한동안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배려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도 애를 또 양육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아마 고용노동부에 그
진정을 하니까 고용노동부가 서들어가지고 그 회사에다 그 부당노동이다, 그렇게 공휴일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회사가 아마 법적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심은 그 워킹맘, 직장 주부의 편을 들어서 부당노동 행위라고는 그걸 지적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회사에 연결했어요. 그런데 2심은 또 회사 편을 들어줬어요. 근데 다행히 그 대법원이 아주 듣기 좋은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하나 했어요. 상당한 오랫동안 지속된 근무 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꾸어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은 공휴일에 매번 근무를 명령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저해가 되는 반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사가 승소한 판결은 파기환송한다. 부당하다 그러니 대법이. 그래서 워킹맘이 직장을 잃지 않고 과거 패턴대로 근무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국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가 크게 보도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때문에 남북전쟁에서 패할 승산이 크다. 병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병력이 없지 않습니까? 군대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국가가 세우고 있어도 병력이 없어요. 60만 대군이 아니고 50만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녀 출산을 둘이나 해놓고 그 워킹맘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린애를 낳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주 훈훈한 낭보를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매년 12월 달이 되면은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선택해요. 내자로 집약된 2023년 동안 어떤 것을 정의할 것인가. 근데 거기서 이런 사자성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리, 망이. 그랬어요. 볼견자, 이로울 이자, 이질망자, 정의로울 의자. 원래 결리사의란 말은 있어요. 안중근 선생이 즐겨 썼던 얘기입니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라고. 근데 이번은 망이야. 이익을 보거든 옳고 정의로움을 망각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야. 그만큼 인간이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 버렸다 그러죠. 이 사회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주제를 오늘 어디 서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넘어갑니다. 그동안에 영웅시 취급을 받던 젤렌스키 인기가 90%에서 40% 떨어졌어요. 심지어 젤렌스키의 참모로 있던 사람이 다음 차기 대선에 그 선거거든요. 내년에 나오면서 현재 영토 상황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다음을 기다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약 20%를 러시아에 뺏겼습니다. 크림반도 말고도 도네츠크주, 돈바스 일대 중상고 많은 영역이 지금 러시아 손에 들어갔어요.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을 해서 영토 회복을 했다 해도 한 17km 정도밖에 진군을 못했어요. 지금 겨울이 기막에 와서 눈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모든 전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집들이 다 파괴돼 가지고 얼마나 지금 부녀자들, 어린애들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전선에 있는 군인은 말할 겁니다. 점점 시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약 800만 이상의 해외로 도피한 시민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미국 의회에 가서 호소를 해도 젤렌스키 말을 미국도 더 이상 무리하게 지원하지 말라고 시민들이 의식이 달라졌어요. 만날 한국전에서 반전주의가 나왔듯이 월남전에서도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장기화되면 모든 시민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쟁으로부터 피하려고 해요. 이게 중대한 교훈이죠. 우리도 이 말이 전쟁이 나면은 이 시민들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2천만 명 해외로 도피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또 하나는 지난 10월 7일 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소위 폭력 집단이죠. 하나의 정당이지만은 뭐 헤즈볼라 이런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48년 5월 14일 날 독립원 이래로 6번 전쟁을 해서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중동의 강자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완벽하게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아이언돔이라고. 근데 그 능력의 한계가 나왔다 이거야. 하마스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다 지금 철조망을 치고 벽을 쌓아가지고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정보망이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명만 건너. 그런데 이 아이언돔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요격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다. 보통 일시에 요격할 수 있는 한계가 소위 하마스가 어떤 로켓포나 유도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한 120개까지는 요격이 된대, 아이언돔 하나가. 근데 5,000발을 동시에 일시에 쏘아버렸다 이게. 그리고 1,400명이 죽고, 그것도 아무 전쟁 군인이 아니에요. 무거운 그 축제 즐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23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에 하마스 병력은 행그라이드를 타고 왔다. 행그라이드. 거기에 폭격물을 싣고 와서 투하해버리고 그랬다. 상상을 초월해버린 거야. 그 전쟁은 뭘 의미합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DMZ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북한은 바로 휴전선 북쪽에, 그러니까 황해도부터 강원도까지죠. 각종 특수장비들을 설치해 놓고 모든 시설이 지하에 벙커에 숨어 있으면서 장사정포, 방사포 일시에 수도권을 공격할 수 있는, 심지어 300km까지 나가는 이런 포진지를 구축해서 공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6,000발이 날아올 거라고 해요. 거기다가 정찰비행까지를 중지당한 것이 9.19 합의 아닙니까? DMZ 안에. 다행히 이번에 일부 해제해가지고 DMZ 지역에서 우리 정찰기들이 북쪽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우리 군사 정찰위성이 발사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는 됐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가 경보 대책이 없어요. 경보 시스템. 어떤 방공호를 들어가고 어디 지역에는 어디가 지하로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떤 대피리한 훈련 자체가 우리는 없잖아요. 지난번에 저 바로 그 서울의 이태원의 참사도 그런 거예요. 사전에 예고돼 있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비상사태. 전혀 훈련이 지금 뭐 의미 없어요. 이거 엄청난 지금 상황에 노출돼서 안보 위기에 노출. 북한은 지금 9.19 합의 임의로 파기하고 지금 평양이 만만치 않아요. 식량 6.15부터 북러 군사 합의에 의해서 지금 고무되고, 지난번 또 위성도, 정찰 위성도 성공해서 소위 탄도탄 요격 시스템, ICBM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또 북한에다가 100만 발 이상의 폭탄을 제공해 주고 각종 군사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북한은 아마 김정은 정권 이래 가장 고무적인 현상에 처해 있어요. 거기다 중국의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에요.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억제를 시키지만 한계가, 지금 세계가 모두 물가가 올랐는데 중국만 마이너스 물가예요. 해외 투자도 마이너스예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어 인도한테 뺏겨버렸어요. 생산 인구를. 다
그리고 남녀의 균형이 깨졌어, 중국이. 지금 남자가 여자보다 3천만 명이 많아요. 이게 지금 시진핑 정권의 종말론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또 위기 관리를 위한 수단을 쓸 거예요. 그것이 대만의 무력 침공일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 미군의 힘이 분산돼요. 그럼 한반도 위기로 연결될 수. 왜? 중국이 북한을 미국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극하니까. 김정은이 지금 고무돼 있어요. 이런 판국 우리 국민적 자세는 어때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는 1%대를 허덕이고 있어요. 수출이 약간 호조를 보였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왜? 지금 미래 산업은 반도체하고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 소재들이 전부 다 중국의 원자재. 그 자원을 중국이 무기화해 버렸다 이게. 소위 녹색 자원들이죠. 예를 들면 전기차를 우리가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라는 게 다 중국이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리튬이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재원들을 요소수지 억제해가지고 우리 파동을 일으킨 것 보세요. 그래서 한반도의 위기가 안보적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 공급망의 위기 이런 걸 포함해서 다극적 위기라고 해요. 거기다 심적 우리의 자세가 정의를 향해서 가는 의지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각을 하고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가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시 우리의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본립이 도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본이 서야만 제자리가 온다. 길이 있다 다. 우리 아까 판결에서 나왔던 건 정의로운 일들 제발 정치 헤매고 있어요. 새로운 정치 시대를 좀 열어달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숫자를 줄여요. 대선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남공화국, 호남공화국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요. 대선거구면 다 섞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득권 가지고 정치를 하고 하지 마요. 서로가 정말 정리, 정략보다는 프레임이라는 것,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열린 감각으로 우리 세계를 넓히면서 본래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갖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이번에 대학 좀 보세요. 뭐 열심히 해서 뭐 별의별 공정성을 얘기하고 난항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서 일반적 교육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지금 결국은 서울대 음대 지금 부정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제발 있어서는 나라의 정의가 안 선다. 오직은 대학 교수들이 이로움 앞에서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거. 이것이 시대 하나의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우리는 어디 서 있는가. 다시 한번 본분을 알고 본래의 몸으로 돌아가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가지고 미래의 세계를 향해 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